이제 세 번째 노트부터 하나하나씩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이전에는 주로 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선형 자료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여기서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ADT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d 벡터를 즐겼을 텐데 그 std 벡터가 리스트 자료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array 리스트나 벡터라는 게 있고요. 파이썬에는 그 리스트 언어 자체 사용된 리스트가 리스트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자료 구조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배열을 이용할 수 있고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을 이용한 그 리스트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제 실제 코딩 하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선형 자료 구조를 그 2장에서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스택과 그 리스트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도 선형 자료 구조이고 스택도 선형 자료 구조예요. 다만 스택은 픽, 팝, 푸시 세 가지 연산만 제공하는 거고요. 이제 리스트는 세 가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산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양한 연산들을 할 수 있도록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리스트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것이니까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 배열 내용은 다 대부분 이제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주로 이제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언어 자체에서 배열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요. 여러 개의 값, 똑같은 종류의 값을 여러 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과 색인이라는 걸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물론 파이썬은 배열이라는 거를 C++나 자바처럼 유사하게 제공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리스트를 배열처럼 생각하고 다른 언어에서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파이썬에서도 좀 리스트 갖고 흉내내는 형태로 이제 구현은 할 것입니다. 파이썬을 쓰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C++나 자바에 있는 배열의 특성은 이런 5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동질 구조이다. 첫 번째로. 근데 이 동질 구조라는 건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타입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그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요소들의 어떤 그 특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트 배열인데 첫 번째 영색인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의 값들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저장된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C에서는 이제 문자열을 배열에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죠. 그런데 C에서는 맨 마지막에 널 문자라는 걸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널 문자는 문자열의 끝이 어디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널 문자와 나머지 문자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타입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은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지만 사용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같은 데이터들이 아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를 하고 선형 자료 구조니까 당연히 요소 간의 순서가 얘는 선형 자료 구조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를 하고 그 요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인을 사용합니다. 근데 색인은 영색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색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 개별 위치에 주소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언어들이 영색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는데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고요. 그 위치에서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위치에서는 확장이 안 된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열을 더 큰 배열로 확장하고 싶으면 원래 확보된 공간에서 뒤에다가 늘려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곳에 더 큰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됩니다.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그래서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한번 확보를 요만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공간에는 메모리 공간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늘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자료 구조를 이용할 때 배열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배열은 뭘 제공해줘요? 임의 접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자료 구조 구현할 때 배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임의 접근 제공 여부가 이제 배열 말고 우리가 연결 구조라는 걸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들은 임의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밖에는 못 가요. 그래서 배열이 같고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얘고 얘를 이용해서 쓰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확보하면 그 자리에서 늘릴 수 없으니까 동적 배열 기법을 쓰지 않고는 동적 자료 구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잘 우리가 배열을 이용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임의 접근이 제공되는 이유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가 되고 또 각각이 그 물리적으로는 같은 타입이 저장되기 때문에 주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배열에서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항상 자료 구조 얘기할 때 이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크기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량은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가 되겠고 크기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크기는 항상 용량하고 같거나 작겠죠. 그래서 그 차이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니까 C++, 자바, 파이썬, 뭐 파이썬 배열이 없지만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 그거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C++는 자동 배열, 동적 배열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거죠.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함수 스택에다가 배열을 만들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배열 변수는 상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는 배열을 만들면 A는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C++에서는 동적 배열이 되면 또 달라지지만 이제 자동 배열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 용량보다 적은 수의 초기값을 제시할 수 있고 적은 수를 제시하게 되면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함수의 다양한 크기의 배열을,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에서는 이것처럼 참조를 이용해서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참조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이 함수에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이 제한되죠. 조 용량의 배열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변적인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한 함수에 전달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참조 대신에 주소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주소 전달 방식으로 사용하면 이 자체가 배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고 size of num 하면은 nums 하면은 배열의 전체 크기를 주는 게 아니라 포인터 주소의 크기를 주죠. 그래서 이제 C++나 C에서 배열을 전달할 때는 항상 올바르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크기나 용량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 없으면 매개 변수의 const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지만 그 배열에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들은 수정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을 우리가 생성한 경우에 반납할 때는 그냥 딜리트만 쓰면 안 되고 딜리트하고 요구까지 같이 해줘야 전체 배열이 확보한 전체 동적 배열이 반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동적 할당할 때 문법이 좀 복잡합니다. C++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자료 구조 만들 때는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동적 배열을 이제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은 이런 식으로 new int 해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생성하면 되는데 저게 뭐 주로 우리는 이제 자료 구조 만들 때는 2차원, 3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1차원 배열만 동적으로 확보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법은 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2차원 동적 배열이 C++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원래 우리가 그냥 int m 33 이렇게 되면은 9개 공간이 연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 9개 연속적으로 확보된 공간을 2차원 배열로 해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포인터 배열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납할 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옛날과 똑같은 형태로 확보하고 싶으면 이런 방식을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법이 복잡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면은 이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오토를 쓰면 돼요. 오토를 쓰면은 이 문법은 어렵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오토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타입을 우리가 써줘야 될 때 우리 자체가 이렇게 잘 기억도 안 나고 귀찮고 올바른 거 찾으려면 또 귀찮고 하니까 그냥 오토를 써주면 컴파일러가 잘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안 될 때,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이렇게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확보하고 걔를 타입 변환해가지고 2차원 배열로 해석하는 방법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쓸 리는 없으니까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좀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2차원 배열이 필요하면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법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변수 선언이잖아요.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인데, 이 변수 선언을 할 때 기호들이 나타나죠. 근데 선언할 때 나타난 기호는 연산자는 아니죠. 이 연산자는 아니고, 이 배열이, 아니, 이 A라는 변수가 어떤 타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호일 뿐입니다. 연산자는 아닌데, 그런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든 A의 타입을 해석할 때 마치 얘를 연산자로 생각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이 A에 지금 별표 연산자도 적용이 되고 배열색인 연산자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P 연산자에 두 개의 연산자가 적용이 되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더하기고 곱하기인데 얘네가 공통된 P 연산자 B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죠.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이는 것들은 다 다낭 연산자들이에요. 다낭 연산자들. 원래는 의미가. 그러면 다낭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P 연산자 뒤에 오는 게 앞에 오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앞에 붙이는 것보다 뒤에 붙이는 거.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저 별표랑 배열 색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배열이 더 높은 거예요. 뒤에 오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아, 얘는 용량이 5인 배열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거부터 먼저 해석하니까 용량이 5인 배열인데 뭘 저장하냐? 그럼 앞에 거 보면 되는 거죠. 뭘 저장해요? 인테저 포인터를 5개 저장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테저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그 다음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는 가로로 묶어줬어요. 가로를 왜 묶어주냐? 저 별표를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로를 붙여줘야 되죠. 우선순위가 낮은 애를 먼저 해석하게 하려면은 가로로 묶어주면 가로부터 먼저 해석을 하니까 이제 A는 뭐가 돼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터가 되는데 뭘 가리키는 포인터가 돼요? int 5예요. int 5.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얘를 봅시다. 여기에 그 참조 변수랑 여기 왔는데 그럼 얘와 얘 중에 뭐부터 해석해요?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용량이 5인 배열이에요. 근데 각 요소는 뭘 유지하고 있어요? 정수에 대한 참조 변수를 유지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부터 해석하죠. 그럼 A는 무슨 변수? 참조 변수예요. 뭘 참조하는 변수냐?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저렇게 쓴 거예요. 인자로 배열을 참조로 전달할 때에는 저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저게 어떻게 돼? 얘부터 해석하겠죠. 그래서 넘스는 뭐가 돼요? 참조 변수가 돼. 뭘 참조하는 변수?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법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단항이 이항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죠. 근데 단항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P 연산자 뒤에 오는 애, 앞에 오는 애.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뒤에 오는 애가 높습니다. 이 함수 선언, 뭐 이렇게 점 연산자들 이런 것들이 더 높아요. 요 앞에 오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자바로 넘어오면 아까 C++에는 자동 배열, 동적 배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바에는 동적 배열만 존재를 해요. 자바는 항상 모든 원시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객체로 모델링하고, 이 객체들은 어떻게 생성을 해요? 동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항상 동적 생성이 되겠고, 함수 스택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 힙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동적 생성을 하지만 이제 C++와 달리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해 줄 필요는 없어요. JVM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의 철학은 용량과 크기를 항상 일치시켜서 가급적이면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C++에서는 배열을 다른 함수 인자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써요? 주소 방식을 썼었죠. 주소 방식을 쓰고 그 함수에서는 걔를 배열로 인식 못해요. 그래서 뭘 같이 줘야 돼요? 크기와 용량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면 그 함수에서도 걔를 배열로 인식하게 되겠고요. 배열이 객체이니까 그 함수에서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용량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받는 자바의 함수들을 보면은 배열만 받아요, 주로. 물론 어떨 경우에는 용량과 크기를 다르게 프로그램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바에서도 배열을 넘길 때 크기 정보를 같이 줘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배열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기 때문에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더라도 뭐 크기를 추가적으로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생성할 때 이제 동적 배열이다 보니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고, 함수에서도 배열을 쉽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정적 그 함수 덱에 맞는 배열은 반환하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아요, 언어에서. 그래서 자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열이 객체이고요. 이 배열 객체들은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용량 정보를 어디서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변수를 대입 연산자 왼쪽에 사용해서 언제든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수 배열이면 정수 배열만 가리킬 수 있겠죠. 정수 배열을 가리키던 변수가 뭐 부동소수 배열이나 뭐 학생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바는. 그 다음에 CNC 플러스처럼 컨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받은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좀 강건성을 중요했던 자바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한데, 이 기능이 자바에는 없습니다. 파이썬은 배열 타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리스트는 배열이라기보다는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물론 원시 타입 배열은 어레이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어레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거 써서 프로그램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원시 타입 배열을 만들 때에도 쟤를 안 쓰고 그냥 리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배열이 필요하면 저 리스트를 써서 만듭니다. 저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그 자체적으로 동적 자료 구조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동질 구조로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 정수만 저장하기로 제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이 뭐다? 그리고 세계 언어에서의 배열의 특징을 좀 설명드렸고,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이제 그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 건데, 요약해 보면 이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의 구현에서의 장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배열을 자료 구조에 사용하는 가장 핵심 이유는 임의 접근입니다. 임의 접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속 공간으로 유지함으로 캐싱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캐싱에 유리하다는 건데, 자바의 객체 배열이나 파이썬의 리스트는 캐싱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바의 객체 배열은 배열 자체의 객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만 유지해요? 주소만 유지해요.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캐시에 옮겨져 가더라도 여기서 데이터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 얘를 갖고 오려면 또다시 가서 얘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C++에서는 배열 자체에 무거운 애들도 배열 자체에 저장을 하는데, 자바는 배열 자체에 무거운 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자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유지하는 거는 주소예요. 그래서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자바는 원시 타입 배열은 상관없는데 원시 타입 배열이 아닌 애들은 저 캐싱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점은 배열은 한 번 만들면 용량이 고정된다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위치에서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확장이 안 된다. 그 위치에서 확장이 안 되니까 동적 자료 구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확보된 공간을 다 썼어. 그럼 더 큰 공간을 다른 데다가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복사를 해줘야 되죠. 기존 데이터를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게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뭐 우리가 S배, 1배 이상 그 동적 배열을 확보해 주면은 평균 비용은 그래도 여전히 5완이다. 이렇게. 왜냐면 얘가 늘어날 때마다 현재 크기를 기준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정도 있을 때 또 늘어난 크기는 예전과 다르게 됩니다. 근데 매번 똑같이 뭐 5개씩 늘리면은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거죠. 5n이 되니까 평균 비용이. 그 다음에 배열의 두 번째 단점은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기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왜? 중간에 뭔가 데이터 넣으려면 기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배열이 가진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내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료 구조야. SCD 벡터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용량을 이렇게 S배 늘린다, 부족할 때 늘린다는 거니까 그 단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처음에 생성할 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STD 벡터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 왜? 그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자료 구조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을
자주 삭제해야 돼. 그러면 SCD 벡터 쓰는 건 별로일 거예요. 다른 걸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요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SCD 벡터 같은 C++는 주로 원래는 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유지하지만 C++에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이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거죠. 캐싱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스킵 할 건데 이제 배열을 한번 써보는 건데 스킵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내가 아직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좀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배열 갖고 우리가 뭔가 연산을 수행할 때 똑같은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해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공간 복잡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를 안 늘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추가 공간을 안 쓰고 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인플레이스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추가 공간을 써서 만든다고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추가 공간을 쓰게 되면은 이 추가 공간을 썼을 때 사용하는 색인이 있겠죠. 얘는 I고 얘는 J면 이 J라는 색인을 이용해서 요 두 번째 공간을 쓸 거예요. 새로 만든. 그럼 그 J를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면 돼요? 원래 거에서 그냥 그 J의 색인을 적용시키면 인플레이스로 보통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이제 나중 되면 인플레이스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인플레이스로 만드는 게 어려우면 뭐부터 해보면 돼? 공간 하나, 똑같은 크기의 공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되면 이걸 다시 인플레이스로 바꾸는 방법을 해본 다음에 여러 번 해보면은 처음부터 추가 공간을 안 쓰고 프로그래밍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 ADT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ADT는 동질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리스트의 크기라 그러고, 리스트는 정렬해서 유지할 수 있고 정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 정렬 리스트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 무슨 자료 구조예요? 비정렬 자료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하면 알아서 정렬해 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STD 벡터는 그런 옵션이 없을까? 정렬해주는 기능이,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정렬할 수도 있지만 자동 정렬해주는 기능은 없죠. 그럼 왜 그게 없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따 거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니까. 그래서 보통의 라이브에 제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비정렬 리스트입니다. 만약에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요소가 복합 타입이면 정렬의 기준이 되는 거를 리스트를 만들 때 제시해 줘야 돼요. 그렇죠? 학생 데이터를 저장한다, 정렬 리스트에. 그러면 이름을 갖고 정렬할지, 나이 갖고 할지, 학년 갖고 할지, 성적순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오네, 그 다음에. 비정렬 리스트예요. 비정렬 리스트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런 리스트를
비정렬 리스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어디다 삽입하는 게, 어디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가장 저렴할까요? 배열에. 기존에 쭉 데이터가 있어. 그럼 어디다 저장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 왜?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넣는 거는 제일 나쁜 케이스죠, 배열에서는. 그래서 제일 뒤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위치는 맨 뒤입니다. 배열의 경우에는. 정렬 리스트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삽입할 위치가 내 맘대로 넣으면 안 되고 그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얘를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위치가 데이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삽입 위치부터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렬 리스트를 보통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정렬된 상태로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렬된 상태로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삽입하면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정렬이 필요할 때 그때 정렬을 한번 하는 거예요. 매번 삽입할 때마다 위치 찾아서 넣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삽입은 그냥 계속 맨 뒤에다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데이터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렬해 놓으면은 내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하기가 더 좋아. 그럼 그때 정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렬된 상태로 유지해주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닌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정렬이 필요할 때 집어넣을 때마다 선형 자료 구조에 매번 정렬해서 넣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정렬해 놓게 되면은 선형 자료 구조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저장된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죠. 가장 작은 값은 어디에 있어? 맨 앞에 있고 가장 큰 값은 맨 뒤에 있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알면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범위. 그리고 K번째 요소나 요소의 순위 등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요소가 세 번째 색인에 있다. 그럼 걔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번째 크기가 되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애들 중에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필요하다고 실제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다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정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거나 더 효과적인 이런 자료 구조를 찾아서 보통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고 노트8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 구조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보통 정렬 리스트로 만들지 않고 비정렬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앞에서 하나 기준은 데이터를 정렬해서 유지할지 정렬하지 않아서 유지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중복 허용 여부입니다. 중복 허용 여부. 그런데 비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어디다 삽입해요? 맨 뒤에다 삽입하죠. 맨 뒤에다 삽입하는 비용은 시간 복잡도는 O1이에요. 그렇죠? O1. 그런데 이런 비정렬 리스트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새 데이터를 여전히 맨 뒤에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맨 뒤에다 무조건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기존 앞에 있는 애들을 다 살펴서 얘와 똑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은 뭐가 돼? 최악의 경우. ON이 되죠. 그러면 ON이 되면은 비정렬
정렬 자료 구조의 장점이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래서 비정렬 자료 구조다.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모순돼요.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는 형태이고 중복을 허용하면 안 돼. 중복된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거나 뭐 집합 자료 구조 같은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정렬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렬 리스트. 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을 허용하나 중복을 허용하지 않나 비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면은 데이터를 삽입할 때,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나 허용하지 않나 어쨌든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 리스트에서는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럼 삽입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면 그냥 그 위치에다 넣으면 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비용은 차이가 없죠. 어차피 찾아야 돼. 아까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야 되는 이유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비용 때문에 ON이 된 거잖아요. 삽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어차피 삽입할 위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렬 리스트를 우리가 구현할 경우에는 옵션으로 중복을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 그럼 중복된 애들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중복을 허용한다. 다 옆에 인접해 있겠죠. 정렬된 상태니까 중복을 허용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 있지는 않죠.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가 어떻게 있어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모르게 되지만 정렬 리스트에서는 다 인접해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무조건 허용합니다. 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해도 되고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까 찾아갈 때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검색을 하죠? 처음부터 차례대로 찾아야 되죠.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형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정렬 리스트에서는 삽입할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까? 선형 검색을 할까? 선형 검색을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예,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 로그 n이 되죠. 반씩 줄어드니까 로그 n이 돼. 근데 삽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찾는 데는 로그 n이야. 근데 삽입하는 데는 그 정렬 리스트에서 삽입 비용은 어떻게 돼요? O 1이 아니라 n이죠. 그럼 전체 비용은 어떻게 돼? O n이에요. 찾는데 로그 n이어도 삽입할 때는 땡겨줘야 되죠.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다 땡겨줘야 되니까 ON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집어넣어야 된다. 맨 앞에. 그런데 찾았는데 첫 번째야. 그럼 n개를 다 밀고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로그 n에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은 ON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제 리스트 에디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